오늘 지금 화면에 책 띄어져 있습니다. 내 머릿속 미술관이라는 책이고요. 저희 출판문화원에서 이번에 새로 따끈따끈하게 신간으로 나온 책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명균 작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현균입니다. 날씨가 참 덥죠. 저 차 몰고 오는데 굉장히 덥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저는 사실 3시 타임에는 좀 영한 우리 저 친구들 올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더 영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또 놀랐습니다. 오늘은 여러 번 놀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대학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들하고도 가끔 와서 연극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 번 책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이 이제 읽어보시는 분 계실 거고요. 처음에 이제 녹색으로 왔는데 요거 결정하기까지도 우리가 많이 디스커션을 좀 했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무식이라고 하는 글을 한 3,000분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작정 시작한 그림 이야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시자가 시작할 시자예요. 한자로 쓰면 시작하기 적당한 시점은 없다라는 뜻을 사실은 제 호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3,000분한테 이 책 제목부터 책 제목이 처음에는 바보 뇌 명화를 탐하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정했는데 좀 복잡하죠.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는데 출판사에서 장명소에 또 보내셔가지고 내 머릿속 미술관에 준하는 내 머릿속 지우개에 준하는 미술관을 또 지어주셨는데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장명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또 보는 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붉은색도 있었어요. 캔디데이트 중에. 근데 약간 붉은색보다는 초록색이 좀 나은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신가요? 혹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주먹으로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뭐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웃으면 되고 안녕하세요 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데 서로 인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왜 인사를 시켜드렸는지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내고서 오늘이 지금 5번째 북토크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쿠아라고 하는 데가 이 대전에 있는 과학 연구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카페가 최근에 하나 생겼어요. 저 쿠아의 약자는 QUA잖아요. Questions Unveil Answer의 약자입니다. 좋은 질문이 답을 얻게 해준다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만들었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들, 학부형들은 가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날도 이 쿠아에서 여러 주변의 지인들, 화가들도 오셨고, 뭐 의사 선생님도 오셨고, 뭐 변호사님들 오셨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원래는 제가 프로그램 진행을 중간 중간에 음악을 넣어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방송 그 음향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걸로 좀 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재밌게 했었고요. 정장직 선생님이라고 그 대전에서는 또 유명한 화가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 뒤에 있는 그림도 제 그림이고요. 그날도 이렇게 여러 그림을 했고 오늘도 제 그림 하나 그냥 했는데 아직은 제 그림이 매우 저렴합니다. 가시다가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넌지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또 오셔가지고 선물도 주고 가시고요. 아주 훈훈한 분위기로 끝났고 20일은 또 압구정동에 제 또 지인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작은 카페에 모여가지고 또 했었고요. 네. 그날 찍은 영상으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짧은 영상이 또 올라가 있고요. 23일 날은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또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하프도 좀 하셨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5월 2일 날 두 번째 또 쿠아에서 마찬가지로 했는데 역시 떡도 좀 준비하고 근데 여긴 떡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날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끝났었고요. 네. 그 진흥원에서 방송통신 출판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교보문고에 그
선전도 많이 해주시고요. MD의 선택이며 5월에 탐나는 책 이런 걸로 선택을 해줬는데 출판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다 선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말씀을 느끼고요. 동아일보며 대전에 있는 대전일보, 헬로우 디디며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 신문지에도 많이 기사가 좀 나갔습니다. 네, 뉴스도 나갔었고요. 엊그저께 이틀 전입니다. 저 교보문고에 이제 제가 책이 나오면 가서 이제 인증샷 한번 찍는데 그날 또 데모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뚫고 들어가가지고 책 앞에서 좀 사진 한번 찍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제 책은 이제 탐나는 책으로 딱 되어 있지만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스테디셀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는 것들 많아요. 근데 여기에 방구석 미술관도 있고 136세인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100년 운동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저쪽에 스테디셀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그 소소공방 MC라면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자꾸 붙어요. 처음엔 연구원으로 시작했는데 연구원 밑에 UST라고 하는 대학원 대학교가 생기면서 교수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한 7년 전부터 제가 화가로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전하고 단체전 해가지고 꽤 많이 해봤고요. 아트페어도 작년부터는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트페어 나갔더니 벽이 참 높구나. 무명의 작가들이 뚫고 들어가기에는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인도 좀 해봤는데 이제 어방이라고 하죠. 어쩌다 방송인. 책은 지금 요번까지 한 6권 정도 썼는데 세상을 빛을 본 것은 한 4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에 가면 복도에 이렇게 아나운서들 사진이 쫙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제 사진이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면 뭐 된 것 같구만 이랬었거든요. 번개편 무서웠습니다. 번개편으로 그냥 단숨에. 오늘 안내 말씀을 아까 조금 드리긴 했는데 음향 사정으로 원래는 중간중간에 음악을 집어넣으면 되게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실 안영숙 선생님은 우리나라 제 1호 유학 하피스트세요. 그래서 남가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연주도 많이 하시고 후학도 양성을 하시다가 어떤 바람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프를 갑자기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오실 하프들은 개량 하프로 전 세계에서 거의 리딩하고 있는 작은 하프라서 원래 하프가 되게 비싸잖아요. 키도 1m 정도 되고 가격도 막 한 1억 5천만 원 이러는데 이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프를 연주할 수 있어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그 감을 아실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이태권 선생님인데 대전이 자랑하고 있는 거의 몇 분 안 남은 통기타 가수입니다. 그래서 신승훈 씨가 있었죠. 저 어렸을 땐 신승훈 씨가 많이 치고 계셨는데 그 뒤를 잇는 계보로 참 잘하시는데 아직도 뜨지 못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대전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서울에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서울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러세요. 책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하면 책을 안 사신다고 그래서 중간중간 띄어서 제가 엑기스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건 또 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총 6권의 책을 썼고 4권이 세상에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의과학산책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전공이 의공학이기 때문에 의학과 과학을 섞어가지고 쓴 책이 있었는데 저것도 운 좋게 세종도서에 당선이 되는 바람에 면피는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로 지금 쓰고 있는 장애아동에 의해 운동발달 지침서 요거 2개가 이제 챕터로 제가 저자로 들어갔고요. 요번에 이제 나왔는데 그거 외에도 2개가 이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제가 호응이 제일 좋은 과목이 원래는 해부학하고 기능 해부학, 생체역학 이런 거 가르치는데 발표 잘하는 법, 논문 잘 쓰는 법을 한 학기 동안 하거든요. 저게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저런 거를 배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은 평생 잘 쓸 수 있는 거라서 저런 걸 응용해서 KIRD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 주로 연구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데서 논문 제안서 잘 쓰는 법을 또 가르쳤더니 그것도 역시 호응이 좋아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강사로. 원래는 모나리자 내 것 만든 일기를 제가 처음에 써서 했는데 이게 왜 썼냐면 아침마다 이제 이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메일을 쭉 보고 있는데 2020년 어느 날인가 공고가 하나 떴어요. 도서 원고 공모 그래가지고 10월 13일까지 내면 1등이 꽤 당첨금이 많더라고. 최우수 1,000만 원, 우수 500만 원, 그다음에 3등 250만 원에서 잘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가 지금 그 아침마다 보내는 무식이의 원고가 약 A4 용지로 한 5,000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림으로만 5,000매가 됐으니까 그것 대충 한 10분의 1로 줄이면은 3등 해도 한 250만 원 타겠다. 그래서 이제 아싸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파일을 보니까 한 5월 26일 날 처음 첫 삽을 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거의 손이 안 보게 쳐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한 250 정도로 페이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거에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냈더니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데 아는 만큼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이 말이 원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전에 시인 괴테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아는 것을 찾고 찾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 원리가 뇌 원리인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혹시 네가 아는 것을 찾고 찾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근사하게 탁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품으로 책 한 권 딱 드리는데 대부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틀릴까 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you will see예요. You will see what you look for. You look for what you know가 정답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찾고 찾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앞에다가 단체 사진을 쫙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뇌에서 하는 짓은 뭐 아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 있나? 이겁니다. 없으면 내 친구 개똥이하고 좀 얼굴 비슷해 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없으면 유재석하고 닮았어. 강호동이랑 닮았어. 이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옛날의 정보 혹은 갖고 있는 정보를 새로운 정보에 계속 맞춰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사람 만나면 뭐예요? 명함 주고받거나 누구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어디 사세요 나오면은 그 동네 누구 아는데 혹시 아세요부터 하고 학교 얘기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뇌는. 그래서 이제 소속 공모 신청서에 쫙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괄호에 감성을 표현하는 최고의 언어는 무엇이다라고 한 그 철학자 니체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니체가 한 번도 못 보셨죠. 봐도 얼굴을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니체가 땡땡은 감성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언어다. 땡땡에는 괄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림 아닙니다. 다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뮤직입니다. 음악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 우리의 어떤 감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영화를 볼 때 공포 영화든 멜로 영화든 뒤에 백그라운드로 음악이 안 깔리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공포 영화는 소리 없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음악은 감성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언어인데 미술가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위에가 드릴까요?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또 화가가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그림을 보유하고 계시고 판매하고 계시고 이분 그림 앞에서 눈물들을 그렇게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누구인지 딱 오시죠? 네, 로스코라는 말이 나왔네요. 벌써. 네, 맞습니다. 로스코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주말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그림 캔버스를 놓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번 그림은
어떤 것을 보는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표현 방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인상파가 됐든 입체파가 됐든 야수파가 됐든 뭔가 그런 표현 방식이지만 그것을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 것인가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대부분은 미스터 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미스터 빈하고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생긴 일을 오늘 처음 하셨죠? 네. 네. 세인트는 앞에 성인이한테는 세인트고요. 뒤에 텍쥐베리는 저렇게 쓰더라고요. 생텍쥐베리인데 정말로 미스터 빈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새로운 관점에서 혹은 과거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그림을 그려주니까 어른들이 다 그랬잖아요. 모자라고. 근데 꼬망이 하나만 그 어린 왕자만 나는 뱀은 싫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아뱀이지 않습니까? 직관인 거죠. 어떤 사안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오브젝트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을 많이 알수록 대화가 더 융성해져요. 똑같이 사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과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부터 해가지고요, 뭐 베어 먹인 상처가 있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해서 백설공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을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상자에다 구멍 내서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 얘기는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개념을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준 거잖아요. 근데 서로가 통한 겁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놀고 있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상자 안에 양이 들어있고 그 양을 또 좋다고 하는 어린 왕자가 그런 걸로 우리한테 새로운 시선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물을 보는 눈으로 새로운 시각을 줬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혹은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첫 번째 아까 책 보여드렸지만 의과학 산책에서도 제일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그림이 두발 자전거를 좀 그려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손바닥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발 자전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지금 있습니다만, 네, 제가 한 2,000명 이상한테 두발 자전거 좀 그려주시겠어요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좀 더 이상한 그림으로 갑니다. 이거 두 개 아니면 좀 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이 뭘 기억을 못하냐면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지가 몰라요. 그리고 페달을 분명히 굴르고 있는데 그 페달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낮게 그리신 분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 바퀴의 허브하고 뒤쪽 바퀴 허브를 두 개를 이어놨어요. 그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 그림이요, 오늘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 온 사방에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도로 끝부분에 가면 항상 자전거 보행 표시 있고요. 사거리 가면은 기둥에 자전거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보이죠. 여러분은 뭐만 보시냐? 삼각형 두 개만 보실 건데 이제 저거 삼각형 두 개. 네. 저 삼각형 두 개가 건축학에서는 트러스 구조라고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에 쓰여서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건축물일까요? 두 번째 힌트는 파리에 가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아니고요. 에펠탑입니다. 원래 스위스 ETH라고 하는 공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프레임은 4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3개만으로도 4개가 지탱한 힘을 똑같이 지지할 수 있으니까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25%의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펠탑은 저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때 그 에펠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서 그걸 과감하게 썼다고 그래요. 또 제가 이제 가끔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모나리자 내 거 만들기 하지 않습니까? 모나리자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모나리자를 또 얘기할 때 여러분이 뭐만 보신 줄 아십니까? 모나리자 그럼 뭐 보세요? 눈썹 없다. 또 미소가 저게 알까물까 뭐 천사 미소라는데 맞나? 세 번째 조금 공부하신 분들 뭐 보죠? 스푸마토. 아주 가느다란 세선으로 그려가지고 경계선이 없는 기법을 썼다는데 6년이나 그렸다는데 어디가 스푸마토지?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봐요? 안 봐요. 루브르에서 명화를 하나 보는데 몇 초 걸린다고 그래요? 보통 20초 걸린다 하죠. 명화를 본다. 제목을 15초 본다. 그리고 간다. 실제로 근데 루브르에서 그렇게밖에는 못 본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 계산을 해놨는데요. 루브르에 있는 총 명화를 쉬지 않고 보면 거의 한 달 걸려요. 거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봐야지. 그러니까 다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골라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나리자 가지고도 질문을 많이 던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나리자의 이름이 뭐죠?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모나리자 이름은 모나리자 이름 모나리자지. 일본에 써 있잖아요, 그죠? 영어니까 약간 틀릴 수 있겠어요. 모나리자. 두 분 모나리사. 세 번 모나리자. 뭐죠? 답은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이름은 리자입니다. 모나는 아줌마라는 뜻이죠. 마담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놀릴 수가 있고요. 좀 더 한번 가볼까요? 뭐 많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더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도 쭉 하다 보면요. 4번 모나리자의 가슴골이 있어? 약간 19금인 것 같은데 생각나세요? 모나리자의 가슴골을 보신 분 여기서 아무도 안 봅니다. 왜 그래? 미소만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5번 모나리자의 옷은 그럼 시스루인가?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보이세요?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있어요. 참 모나리자의 7번 모나리자의 머리에는 뭘 쓰고 있나요? 방금 전에 보셨는데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봤는데도 못 봤어. 보죠. 오늘 그 책에 있어서 주제는요 3가지입니다. 보다, 기억하다, 창조하다. 우리가 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지 많은 뇌세포 중에서 얘네들이 나중에 엉겨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7번도요. 머리에 뭘 쓰고 있을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보실 거예요. 보이죠? 머리에 뭐 쓰고 있잖아요. 얇은 망사, 두건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손가락도요. 되게 예뻐요. 사실은 손가락 보신 분들 없으시죠? 손가락 이렇게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게 손가락이 되게 입체로 평면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예쁘게 그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스푸마토 기법으로 저렇게 그리면요 거의 윤곽이 없으면서 쉐이딩이 되면서 그렸기 때문에 정말 예쁩니다. 손가락 한번 나중에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 모나리자 뒤쪽에는 다빈치의 고향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볼 수 있는 길도 그려놨고요. 고향에서 볼 수 있는 다리도 그려놨습니다. 웬 길, 웬 다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있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네, 보이세요? 다리? 아치가 한 3개 정도 되는 다리가 있죠. 그죠? 저게 모나리자의 오른편 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네. 어쨌든 모나리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딱 보냈으니까 이제 무조건 출판해 주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가 이두희 선생님한테서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이걸 확대시키면요 이렇게 왔거든요. 네, 저한테 딱 보이는 글자는 딱 한 단어였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안 됐구나.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이렇게 또 장문의 편지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보니까
앞에 뭐 좋다고 돼 있는데 생소해서 안 팔린다는 말씀하셨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니 무조건 있습니다. 네, 무조건. 근데 어쨌든 저한테 어떤 가이드를 주셨냐면 처음에 제목과 각 장과 서브 섹션을 해서 제목을 정하고 거기에 두세 줄씩 요약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골격을 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제가 도서관과 전전을 하면서요. 책 서점도 많이 갔었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짜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려 한 2년 정도 작업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저한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이드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 책을 2년 동안 쓰면서요. 이런 즐거운 생각을 했었어요. 책을 한 권 낸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매년 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두 선생님 혹시 아세요? 네. 움베르토 에코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를 해본다는 거가 저한테 큰 기쁨을 준다. 물론 아침마다 그 무시기를 제가 지금 거의 6년째 보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싫을 때 많아요. 요즘 전날 과음했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갔다가 와서 좀 피곤한다든가 그러면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마다 6시 50분이면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한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 보시면 제 첫 번째에 밀레의 그림이 나오죠. 원래는 그 모나리자 내 거 만들기를 그냥 쓰려고 하다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한번 갔던 길 다시 안 되짚어오는 습성이 있어요. 갔던 길 피해서 다른 길로 옵니다. 그래서 책도 처음에 이삭줍기 그림 말고 모나리자 그림을 하려다가 이제 다른 걸 보니까 이게 또 있어가지고 했는데 다 이제 아시죠? 책 읽으셨으면 몇 명 있죠? 앞에 3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4명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줍기 그림에는 농부가 더 많이 있죠. 그죠? 네. 이거 원래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명의 여인이 신호등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그 머리. 그리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뭉게구름 같이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토요일 날 한 3시간 동안 뽀샵한 거예요. 가짜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3명의 여인도 다 허리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분은 또 허리 아파가지고 금방 머리 핀 분이에요. 뒤쪽에가 무시무시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 농부들은요. 허리 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집 날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보시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기 슈퍼마리오 아저씨 같이 생긴 분도 막 소리 지르죠. 낯가리 막 꼭대기. 저 사람 키보다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높이가 한 8m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분홍입니다. 지금 사람이. 네. 앞에 이제 막 낯가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제일 무서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감시하고 있는 감시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레를 저항 화가라고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하고요. 근데 화가는 뭔가 그림을 그려 넣을 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농촌에 비참했던 어떤 현실을 그려 넣은 겁니다. 저는 밀레 그림 중에서요. 그 곡괭이에 기대고 있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게티 미술관 가서 봤는데 LA 밑에 있는 그걸 봤을 때 제가 가슴이 정말 뭉클했어요. 아까 로스코 그림 말씀해 주셨는데 로스코도 LA에 있는 현대미술관 가서 봤는데요. 별로 안 감동했었어요. 왜냐하면 현대미술관 자체가 약간 아늑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LA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근무하는 친구한테 야, 몇 년 근무했냐? 그랬더니 한 8개월 근무했대. 우는 사람 있대? 아니 없었어.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약간 아늑하고 소파도 있고 음악도 잔잔하게 흐르고 그거 하나만 로스코 그림 하나 큰 것만 있으면 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분위기 딱 잡아주면. 근데 안 그랬고요. 오히려 그 곡괭이를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그때는 가슴이
뭉클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는 사람이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명화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알면 더 명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무식이 말씀드렸고요. 가끔 물어보세요. 무식이를 왜 보내냐고 저한테.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받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보내는 분들이 한 10%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받는 분들의 뭐 10번에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오면 이제 그림도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매일 그림 한 점씩 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그것이 이제 멋진 인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림에 대해서 마음의 부채를 갖기 시작한 것은 외국에 이제 학회를 갔는데 유명한 교수님들, 학자들께서 학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그림을 하나 딱 보내주면서 자기가 이제 발표할 연구 내용을 거기에 먼저 이렇게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6년째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르네상스가 뭔지, 뭐 바로크가 뭔지, 로코코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도 대충 보시면은 들어보신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신고전, 낭만. 여기 물론 오신 분들 중에서는 미술관장님도 계시고 유명한 그 큐레이터도 계시고 그래서 다 꿰고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 조금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뭐 이름만 알고 대충 사람을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 지나가는 것처럼 저절로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고 있는 회화는 정보였습니다. 과거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맹률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림의 형과 태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었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러 온 천사의 그림이야 라고 글씨를 몰라도 정보를 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 형과 태 모양과 모습이라고 우리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영어로는 shape과 figure라고 하는데 figure는 약간 좀 더 어려운 개념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꼴을 이용해서 형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태고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대 천재들이라고 하는 이런 3명의 천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제 빈치 형님부터 엘로 형님까지 3명을 다 썼고요. 다빈치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52년생, 엘로 동생이 83년생이었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 그림들 보면요, 되게 이 르네상스가 명료하고 평면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시면 사람들 키가 다 똑같죠. 그죠? 아테네 학당에 나온 사람들이요 키가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그림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학자들은 그렇게 일부러 정리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뭐 여하간 옛날 걸 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의 그림 같은 그림이고요. 요게 딱 끝나면 이제 반항이 시작됩니다. 반항이 시작하면서 바로크나 로코코로 가면요. 금방 달라지죠. 그림이. 그렇죠? 르네상스에서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다면 로코코로 가면 갑자기 어디 카바레나 뒷골목을 탁 가는 듯한 느낌이 확 듭니다.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요 그림이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제일 유명한 만화 영화에 나왔던 건데 네로라고 하는 꼬맹이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플란더스에게 마지막에 그 개하고 같이 보면서 사라지죠. 근데 걔 꼬맹이가 근데 왜 이 3단화를 보고 싶어 했는지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고 막 1년에 한 번밖에 무료로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이제 보고 싶어 했지만 너무 어려운 심오한 거거든요. 맨 끝에는 처음에 이제 마리아의 방문이고 맨 마지막 여기 끝에는 봉헌이고 십자가로부터 내림인데 이게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꼬맹이가 보고 싶어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제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그림을 보니까 네로가 이걸 보고 싶어 할 만큼 그런 그림 아니었는데 여하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로코코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깊이도 막 그 심도가 깊어지고 낮아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뭐 이때 그 뒷이야기들은 뭐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만합니다만 이따가 이제 그 바쿠스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더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카라바조부터 루벤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듯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다 보면 그 뒤부터는 매너리즘이 이제 나타나면서 막 사람들 막 인체를 막 길쭉길쭉하게 막 늘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회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형과 태만 있었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었는데 이것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색과 그리고 뇌에 대한 구조를 나름대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제가 그 빛을 받고 있는 기둥 밑에 있는 색깔들에 대한 걸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통 B하고 이쪽 동그라미 가운데 센터에 있는 B하고 저 원기둥의 왼쪽 편에 있는 A하고 색깔이 두 개 보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A는 짙은 갈색, B는 하얀색이죠. 근데 B를 뚝 떼다가 A 옆에 딱 대면 똑같아집니다. 색깔이.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보통 그 착시 현상에 대한 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많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줬더니 요 같은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안에서도요 색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노력을 막 한 겁니다. 그래서 C하고 C-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도 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짙은 색과 어두운 색을 우리 눈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세분화시켜가지고 해놨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생각에는 또 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지금 6년째 글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계속 새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동안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썼던 글을 3년째부터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가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글을 읽다가 빠진 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막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가면 그 이야기가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 B, C를 만나면 D라고 하는 거를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이걸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B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A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관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각의 관성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이야기하죠. 그 토끼와 그 오리 있고 가운데는 그 나이 든 여인과 젊은 여인, 여기는 이제 그 술잔과 사람 얼굴 두 개인데, 저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 생리학이라고 해서 뭔가 보는 거, 뭔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관성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뭘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듣는 캐스트 중에서 하나가 법륜스님이 있는데, 법륜스님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되게 나쁜 것을 그만하고 싶다면 가서 전기 충격기를 사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지지라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 그 스님의 말씀은요 되게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서 A, B, C가 늘 가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다보다는요, 담배를 피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때마다 껌을 씹는다, 사탕을 먹는다, 혹은 밖에 나가서 뛴다라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쉽지, 담배를 하던 걸 멈춘다 그러면 굉장히 저항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렇게 바쿠스 그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그 욕망에 대해서 그려놓은 건데, 그 욕망이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병들어 있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이 흰색, 하얗게 약간 그러니까 하이라이팅 시켜둔 부분들이요, 우리 눈에 굉장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둥과 그림자와의 그런 그 관계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고요. 카라바조는 역시 그 디테일에도 굉장히 그 민감해서요. 손가락 같은 거 보시면 때 같은 것도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깔끔하게 그렸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호크니 그림도 마찬가지긴 하죠. 호크니가 부모님을 그렸는데 어머님 왼쪽, 아버지 오른쪽이죠. 누구의 부모님들에게 여쭤본다면 이런 비슷한 일을 할 겁니다. 어머니들은 앉으셔가지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나의 사랑하는 젊은 남자를 열심히 보시고 계실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늙은 남자분은 언제 끝나냐. 그죠? 보통의 부모님의 어떤 심리를 기막히게 잘 해놨는데 이 그림이 아까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죠? 경대가 가운데 있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의 주체는 누구죠? 이 그림의 주인공. 공주님이, 예쁜 공주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보통은 공주님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조상으로 보면 화가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그죠? 대상 어디 있어요? 거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게 보잘것없이 그렸기 때문에 주인공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공주가 있는 것이 센터에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꽈놓은 거죠. 실제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공주도 아니고 화가 자신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그 휘장에 그 훈장도 있는데 훈장을 본인이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후대 왕이 임금님이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때쯤 그림부터 우리한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그림 속에서의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인지를 또 꿰고 있고요. 제목도 이게 많이 바뀌었었죠. 여러 가지 그림이 제목이 있었는데 사서가 도서관에서 사서가 시녀들이라고 딱 하는 바람에 그 뒤부터 시녀들로 부서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마르가리타 공주의 이야기도 되게 안타깝죠. 이 공주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고 귀여웠는데요. 점점 갈수록 공주니까 이제 계속 초상화를 그릴 거 아닙니까? 얼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얼굴이 엄청난 주걱턱으로 변했고요. 이 다 유전병이에요. 왕족의 씨는 섞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근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유전병이 돼서 21살에 죽었죠. 그래서 네. 아이도 5명 낳았는데 4명이 죽었고 1명만 살아남았고요. 본인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회화의 구성이 점점 형과 태가 있었고 이제 은유가 막 점점 좀 드러나죠. 그래서 그림이 단순하게 그림이 아니고 과거에는 소비자가 누구였었냐면 신이었었죠. 성화를 그려줬고 그다음에 왕을 위해서 귀족을 위해서 그리던 그림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화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모르면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은유로서 제일 환상적으로 그리는 분은 샤갈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또 인상파로 넘어오면서는 사회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나 병폐를 은근하게 애둘러서 찔러보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은 당시 프랑스 중상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죠. 나쁜 놀이문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여인이 빤히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경각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면서 점점 다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뭘까요? 집단이잖아요, 그냥 집단. 근데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로 어떤 정보도 없고 은유도 없습니다. 이제 형태만 남았는데 형만 남은 상태에서도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죠. 겨울 집단, 여름 집단, 해질녘의 집단, 동틀녘의 집단에서 같은 형인데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아이덴티티라고 한 것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현대 미술로 들어오는 앱스트랙트, 추상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죠. 네. 그리고는 이제 선도 없앱니다.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은 태를 가두기 위한 아웃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선만 남아있어요. 선이 굵기도 하고 가늘은 것만 있지 얘가 다른 색깔을 어떤 포함하기 위한 겉에
외형이 아니게 됐죠. 이론 같은 경우는 아예 선이 있는 것 같지만 선도 없죠. 그것도 역시 그냥 면이 선을 만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밑에 있는 배경색을 어떻게 잘 칠하냐에 따라서 색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색을 다시 재구성해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클레어 칸딘스키가 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의 관성이죠. 이게 보면은 다들 얼굴이라고 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얼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형은 얼굴이지만 원래 얼굴이 아니거든요. 코드가 없잖아요. 입도 없고. 근데 왜 우리는 얼굴이라 생각을 할까요? 게슈탈트죠. 아까 보여드린.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심볼에서는 저렇게 동그라미 2개, 네모 하나 혹은 점 하나 찍으면요, 무조건 다 사람 얼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악도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것도 죽음도 그리고 막 이랬어요. 책 속에는 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뇌세포가 다 몇 개나 되죠?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 뇌신경세포 1000억 개입니다. 870억 개라고 하지만 1000억 개라고 지금 하자고요. 1000억 개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옆에 그물을 쫙 뻗습니다. 시냅스 한다 그러죠. 옆에 있는 녀석들하고 이제 연결을 해요. 걔가 몇 개를 하죠? 1000개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에 한번 보세요. 몇 개 정도 시냅스 하고 있는지. 한번 전화번호 내가 몇 개 정도, 한 2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 뇌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는 해봤더니 5000개나 되더라고. 제가 좀 마당발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요, 1000억 개가 1000개 하니까 100조 개가 됩니다. 그죠? 100조 개에 하나씩 정보가 된다고 치는데 이게요, 실제로는 정보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넣은 것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꺼내는 것을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보를 단순하게 넣었다 빼기만 하시는 줄 아느냐?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요, 내가 뭔가를 사과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무를 그걸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기억이 뭔가로 치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뇌 구조도 얘기를 해드렸고 합니다만,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뇌가 3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심연에는 파충류, 원시뇌가 있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가 있고 맨 겉에 영장류로서 사람의 뇌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는 이게 잘못됐다. 왜냐면 이토록 뜻밖의 과학에서 보면 과거에 이렇게 처음에 칼 세이건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몇십 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뇌가 똑똑해지려면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보든가 기억하든가 아니면 만들어내면 좋습니다. 애기들도 엄마가 열심히 애기를 벤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 애기 머리가 똑똑해진다라고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산모의 운동도 태아의 뇌 운동에 포함된다. 어른들도요, 운동을 많이 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혈관 운동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혈관 운동부터 시냅스가 증가하고 신경 발생에 더 영향을 주어서 요즘은, 과거에는 뇌세포가 사라지면 대처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라져도 새로 생성이 된다,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하면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기들 낳았을 때 이런 수동적인 의자나 안전뱅이에다 놓으면 아이들 촉진이 더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회장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사단법인에서 이른둥이 운동발달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른둥이, 빨리 태어납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 62년생 계실 건데요, 제일 많이 태어난 해가 62년생인가 그렇습니다. 58년 개띠 아닙니다. 58년 개띠 이후에 62년생인데 130만 명 정도 태어나셨는데 지금 27만 정도밖에 안 되죠. 거의 4분의 1토막 났고요.
이제는 많이 태어나서 그 중에서 몇 명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면 안 되고요.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 개개인을 우수한 아이들로 만드는 시스템이 가야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북유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 GNP가 3만 5천 불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북유럽 사람들요, 1,000만 안 되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많이 나가지고 그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고 태어난 아이들 모두를 다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겁니다. 그런 우리한테도 숙제가 있는 겁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전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이제 첫 키스만 50만 번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은 주인공이 이제 바닷속에 있는 해마, 씨홀스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예요. 근데 저 여자가 해마를 가졌어요. 머릿속에 있는 해마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구조인데 그걸 다쳐가지고 저 여자는 눈만 뜨면 맨날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에 소개했는데 HM이라고 하시는 분이 간질을 앓고 있었어요. 지금은 뇌전증이라는 이름이 바뀌었고요.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용어 중에서 지랄하다는 말 있잖아요. 지랄한다. 지랄이 한자로 쓰면 그 간질하는 뜻이에요. 그 지랄은 쓰면 안 됩니다. 떼쓴다고 그래야 돼요. 애들이 떼쓴다고. 근데 어쨌든 간질이 있었을 때 그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량 가운데를 잘라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해마 부분 쪽에서 수술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HM 같은 경우는 해마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였고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해마는 살아났지만 기억을 못하죠. 얘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1mm짜리 벌레입니다. 되게 길게 보이지만 1mm밖에 안 돼요. 이 얘가요 하는 짓이 되게 묘합니다. 사람만큼 똑똑해요. 음식이 많으면요 짝짓기를 많이 해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산화 제한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똑똑한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암컷이나 수컷이 없잖아요. 스스로 또 자가 번식도 합니다. 그거 되게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이 꼬맹이도요 그 정도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는 거에 있어서 현명함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얘를 이제 다 잘라가지고요 그 뇌 그 세포 간의 구조를 다 했습니다. 얘가 총 가지고 있는 숫자가 1000개인데요. 1000개 중에서 뇌세포가 3분의 1입니다. 300개 정도 돼요. 그거를 8000등분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밝혀냈어요.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근데 사람도요, 이 연결성이라고 그러는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찍어보거든요. 뇌 연결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치매에 걸리면 저 연결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까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의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편도체가 또 중요한 녀석인데 편도체가 공포, 무서움 이런 거를 관장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얘가 고장이 나면 쥐가 고양이 보고 이럽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우리가 과거에 몰랐지만 점점 알아간다는 이야기 또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기억하다를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여사님을 1분 동안 보시고 나서 한번 기억해보기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1분 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신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미드저니가 되게 재미난 것이요.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시작을 하면요. 그 밑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이메이진 하면 스크립트를 넣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그림 그릴 때 그랬대요. 우주, 유니버스, 그 다음에 극장, 티어터 다 알잖아요. 그 두 단어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요새 한참 또 핫한 것이 챗 GPT가 있죠. 챗 GPT도 써보셨나요? 되게 제가 챗 GPT를 뭘로 정의했냐면 굉장히 똘똘한 석사 졸업생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가상현실에서의 멀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 영어로 쓰면 뭐 describe the 뭐 summarize 혹은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사이버 시크니스, 버추얼 리얼리티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얘가 쫙 정리를 하는데 정말 똑똑하게 한 3분 안에 한 2페이지, 3페이지 그것도 정리할 수 있어요. 100단어로 해봐. 2페이지로 해봐. 이것도 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얘가 딱 제시를 해줘요. 요런 거 그릴 때요. 100단어로 우주에 있는 극장을 묘사해봐. 요거를 챗 GPT한테 주면 챗 GPT가 상상력을 이용해서요. 100단어로 써줍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미드저니에 가가지고요.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4개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좀 더 진하게 해상도는 얼마로 해 하고서 바꾼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아일보 기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내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챗 GPT나 미드저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 답은 뭐였냐면 굉장히 똑똑한 하인이 생겼습니다. 그 똑똑한 하인을 잘 부리려면 똑똑한 주인이 돼야 됩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걱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레포트 이제 다 이렇게 낼 텐데 어떡하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 해주는데 선생님만 옛날 방식으로 레포트를 채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챗 GPT를 활용을 하되가 들어가면 돼요. 또 문장에 학생들 숙제를 주면서 챗 GPT를 활용을 하되 뭐 하라고 하고 그걸 내가 검증하겠다고 딱 하면 오히려 똑똑한 녀석이 주는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데요. 미드저니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25개 그림까지는 무료고요. 그 다음부터는 10불 내면 250개 그림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에 좋냐면 저같이 이제 강연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동안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계속 잡았거든요. 잡아서 썼는데 이제는 명령어 몇 개만 주면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제는 저작권에 상관없이 제 그림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불 1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보다, 기억하다, 창의하다인데 창의는요. 결국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허를 줄 때요. 2가지를 보거든요. 진보했느냐, 새롭느냐 2가지 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작가가 그림을 막 내고 있어. 지금 우리가 로스코 그림 대학교 미술 미대 한 3학년 학생한테 그림을 보면 더 잘 그립니다. 이중섭의 그림 대학교 3학년한테 그리면 더 잘 그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안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카피니까. 물론 피카소처럼 이중섭의 그림을 가지고 로스코의 그림처럼 그렸다. 그런 색상을 이용해서 썼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절반 정도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게 묘하게 섞여 있으면 더 창의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할 때 그래요. 세상에 없는 연구는 없다. 못하니까 안 했던 연구든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연구든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미술 작품이든 문학 작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뉴턴이 이거를 알게 될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뭘 먹었어요? 지식을 먹었어요. 혼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냐? 왜 물체가 매스가 큰 것과 작은 거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과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을 보면서 머릿속에서는 번쩍임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그거구나. 거대한 매스가 작은 걸 당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발견이 됐으면 그 다음엔 증명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증명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학술이고 시어리 이론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저 학습 과정, 먹음 과정이 중요한 만큼 중간에 휴식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멍 때리기, 산책하기, 책 읽기, 영화 보기, 낮잠 자기, 친구들하고 수다 썰기. 그래서 DNA도 어디서 발견했어요? 퍼브에서 발견했어요. 발견은 아니지만 퍼브에서 떠들다가 그거 아닐까? 라고 한 겁니다. 물론 남의 거를 이제 약간 도용하는 분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것이 다 모여가지고 떠들다가 결국은 그것만 되겠다라고 결론이 난 건 겁니다. 그게 다 쉰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황롱문 박사님의 몰입에서 보면 심지어는 끙아할 때도 생각하라 돼 있지만 저는 그거에 약간 회의적입니다. 뇌도 쉬어야 돼요. 시냅스도요. 내비둬야지 지가 알아서 막 1000개 중에 한두 녀석이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탁 터트리지. 이따가 보시면요. 그게 구조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그 과정을 하죠.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했다가 인출만 하면요.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저장을 하고요. 일단 인출도 자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리된 사고나 수학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정도가 돼야지 얘가 머릿속에서 이제 딱 버무려지는 순간에 창조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이미 학술적으로 이렇게 뇌에서는 세 개의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썰킷입니다. 회로. 기본 네트워크는 넣었다 빼는 거예요. 수행 통제 약간의 연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돌출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이 어떤 시어를 쓰는 거, 화가가 어떤 그림에 대한 컨셉을 잡는 거, 이거는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영감은요, 수많은 머금이 지탱이 돼야지 비로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들 10만 명, 100만 명 모여놓고서 화성에 가는 로켓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비평하지 않는다, 무조건 수용한다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뭐냐면 각자 열심히 먹어온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여러 사람들, 선배님들의 지나간 거를 많이 수련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한 사람이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이 확률이 높지. 물론 우리 일부에서는 르브르 박물관을 안 가신 분들도 계세요. 나의 어떤 패턴이나 그 기억 혹은 습성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봐 안 간다고 했지만 가신 분들 중에 더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을 열심히 먹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움과 진보성은 뭐 지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 역시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관심과 노력을 해야지 비로소 그게 더 진보하게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나대로 하고 너는 너대로 할게.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각방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감동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책 후반부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덴마크에서 클라센이라고 하는 저 수업은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저 차 타고 오면서 같이 온 선생님들하고 그런 말씀 많이 나눴지만 아이들이 이제 전화기도 싫어해요. 문자로 다 보냅니다. 교수님 오늘부로 대학원 그만두겠습니다.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오 마이 갓. 네. 물론 그 친구는 그게 편하겠지. 얼굴 보고 잠깐 동안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는 것도 싫어서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문자 딱 왔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나도 당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뇌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울 뉴런. 거울 뉴런이 상대방의 얼굴 표정, 행동, 현재의 어떤 그 무드 보고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목마르구나. 물 한잔 하실래요? 잠깐 나갔다 오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요. 한 20년 전부터 저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우리보다 잘 살고 부자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저걸 하고 있단 말이지.
수업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얼굴을 보여주고서 이 사람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함으로써 실제로 아이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친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Breaking Home Ties라고 하는 그림인데 뭐 집을 떠나며도 될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굉장히 애틋하죠. 뭐가 애틋하죠? 아이는 지금 주립대학교 돼가지고 지금 신났어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탁 로고 붙어 있는 새 가방에다가 떠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기차관입니다. 저 버스관 아니고 기차관에서 언제 오나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녀석이 가서 잘 할 것인가 담배 꼬나물고서 이제 하고 있죠. 두 사람의 브레이킹 헤어짐을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죠? 두 사람 허벅지에 흐르는 정입니다. 체온이고. 이 그림이 참 애틋한 것은 저 강아지가 저렇게 또 있는 것도 되게 좀 짠하지만 아버지의 저 주름진 얼굴과 아이의 어떤 그 새로운 삶을 떠나는 그것도 참 좋고요.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도 이거 이제 지난 다음에 또 노먼 로크웰 선생님 그림인데 그 다음이 이제 그 홈커밍이라고 하는 또 크리스마스 홈커밍이라는 그림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고 막 이런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서로 미워하긴 해요. 우리가 뭐 이 두 사람도 되게 미워하죠. 마티스하고 피카소인데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또 되게 또 재밌어요. 마티스를 제가 좋아해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는 별명을 쓰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마티스라고 제가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근데 마티스 그림은 봐도 잘 못 그렸습니다. 정말로 이 거대한 저 벽화지 않습니까? 원형이 있어요. 이 옛날에 원형이 있고. 근데 형태를 봐가지고요. 이거 허벅지 보세요. 허벅지 보시면 되게 이상하죠. 형으로 봐서는 되게 이상한데 이걸 마티스 선생님은 명화를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색채가 중요하다고 마티스가 얘기했고 장식이라고 또 피카소 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현재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 마티스는 피카소처럼 그리고 싶다고 했고 피카소는 똑같이 마티스처럼 그리고 싶다고 할 만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네,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그림이 나중에 이렇게 피카소는 변형을 시켜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먹었죠. 네, 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밀레가 그린 그림을 고흐가 따라 그렸고 피카소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형이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것도 프로이트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저 옛날 그림 피카소 삐에로의 그림들을 가지고 삐에로가 이제 결국은 궁중에 있어서의 어떤 외로운 존재, 남들을 웃게 해야 되지만 외로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현대인의 어떤 고독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50몇 억 팔았죠. 대단한. 네. 아까 말씀드린 HM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해마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수술하기 이후부터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만화책을 새로 주잖아요. 매일 똑같이 보고 즐거워했대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주면 매일같이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뇌는 연구 보존이 됐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람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뇌 연구는 실제로 어떤 부분 충격으로 어떤 잘못된 공사 현상에서 철근이 이렇게 막 박혔는데 살아난 사람들 뇌 가지고 그 부분이 뭘 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원숭이 갖고도 많이 하지만 원숭이 갖고 한 거는 그 맵 짜는 데 주로 많이 썼고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거나 수술 방법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 많이 이제 알아내고 있죠. 그래서 뇌 연구가 좀 더디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4개의 숫자를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개까지 외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4741 이렇게 했지만 그 뒤로 4741, 0323, 4323 이렇게 해주잖아요. 보통 머리 좋으신 분들이 한 5개 정도까지 외웁니다. 그 뒤부터는 못 외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훈련하면 또 돼요. 훈련하면 되긴 되는데 점점 어렵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보통 선언적으로 말로 표현해서 외울 수 있는 기억들이 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영하는 것도 습관적 기억이고요. 자전거 타기, 걷기 이것도 습관적 기억입니다. 그래서 뇌 그런 기억들은 척수 5번, 4번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쭉 정리를 좀 해놨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은 기억하는 사람이 소유한다라는 말씀을 또 제가 드립니다. 이거 제 말씀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책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선진국이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해외 나가 보시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유럽 가보셨거나 미국, 북미 가보셔도 우리보다 잘 사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인 거지 국민 개개인이 우리만큼 또 자유도가 높은 데가 없고요. 안전하죠. 의료보험 잘 돼 있죠. 웬만큼 그냥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대한 정의도 제가 실제로 봤더니 그 정의에서도 좋아요. 기대 수명 늘어났잖아요. 아기들 신생아 사망률 낮아졌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대 심리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부도덕에 대한 것이 약간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지난 10년간 약간 그 코로나 시대 빼고 해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가서 문화를 소비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의 문화도 소비했고 매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음식물 많이 소비했습니다.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는 독서 클럽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많이 소비했으면 이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동안은 소비했기 때문에 그 소비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자. 그래서 단순히 계속해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것 혹은 우리의 것으로 생산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덴마크 갈거나 할 때마다 늘 미술관을 가기 때문에 한 번은 컨셉추얼 아트 갔었어요. 컨셉추얼 아트가 개념 미술이잖아요. 이거 제가 뽀샵으로 파워포인트로 한 거긴 합니다만 색동 양말 해놓고 옆에다가 그 털실 이렇게 해놓고 색깔 밀로 색동 양말의 기원이에요. 값이 얼마예요? 300만 원. 팔려요? 팔립니다. 그날 전시되어 있는 그 컨셉추얼 아트가요. 별거 아니었어요. 자갈 놓고서 아름다운 우리 가족 뭐 이런 거예요. 300만 원인데 팔린대. 집에 가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 국민성 같아. 거기 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양복 입고 안 왔어요. 그냥 슈퍼 가듯이 왔어. 남의 생각을 사주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티스트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또 한 번은 네. 그래서 지금 소득 수명 교육 다 높아졌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맹률 낮아지고 있고 명품 시장이 7위예요. 요거 쓸 때만 해도 우리 그 미술 시장이 한 18위 정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갑자기 올랐어요. 5천억으로 제가 숫자를 봤는데 작년에 1조로 됐대요. 그러니까 2배가 올랐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인구가 다 작아요. 수백만에서 천만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행복지수예요. 우리 좀 다 높아졌거든요. 맨 마지막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저 예쁜 꼬마 선충이 1mm짜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잘 살고 있긴 해요. 근데 얘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적인 삶은 새끼 낳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감상 못하고 음악은 못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덴마크 아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술관 갔는데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손을 잡고 미술관을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직 우리 아버지는 손자들하고 가신 적 없으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낳으면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자주 하셔야 되는데 애가 12살 이상이면 이미 글렀고요.
그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잘 모를 때, 못 모를 때 데리고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였는데요. 뮌헨 그 오케스트라였어요. 너무 좋았는데 여기 보세요. 청소년들로 꽉 찼습니다. 독일 가서 느낄 때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문화에 대한 진지함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문화도 좋고 서양 문화도 좋고 어떤 문화든지 진지하고 같이 누리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주먹 인사했는데 이탈리아 한 섬의 사람들이 다 장수하더래요. 가서 봤더니 술도 되게 많이 먹어. 담배도 많이 펴. 뚱뚱해. 근데 오래 살아. 왜 그래요? 금요일 날 파티한답니다. 서로에 대한 커넥션,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이 밖에는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냈어요. 다른 요인 원래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고맥락 문화거든요. 서로 만나자마자 결혼은 횟수부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인데 지금은 교수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시대가 돼서 그거는 좀 더 개선을 좀 해야 되고 아까 클라젠이라고 하는 그 수업도 우리가 해야 된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75세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바느질 못하니까 딸들이 붓을 사줬어요. 엄마 이거 한번 해봐. 그래놓고서 75세부터 그린 그림이 102세까지 그렸잖아요. 그죠?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가 건강해서 오래 그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한 붓질 때문에 오래 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 됐고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하고 또 건강을 또 한번 하시면서 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먼저 사전 질문 들어온 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연을 이제 마지막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과 뇌과학, 인지심리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내연 관계군요. 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책을 미리 보기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네, 저는 미술 특히 호크니의 명화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따만해요. 무겁고 살락했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던데 거기 보면요 호크니가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명화를 그리신 분들이 어떻게 그 비례를 잘 잡아가지고 사람을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옵스큘라라고 해서 과거의 사진기 전신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오는 걸요 설치를 해놓고 큰 그림에다가 투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영상기 틀어놓고 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호크니가 과거의 선배님들이 했던 그 행적들 어떻게 하면 더 비례를 잘 맞출까에 대한 고민을 써놨는데요. 거의 수학입니다. 미술이 색채도 색에 대한 과학이고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명화라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보색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묘화라고 하는 거 신인상주의가 가면은 색을 안 섞잖아요. 왜냐하면 혼탁해지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색을 원색을 찍고 나열해서 찍 때 그것이 빛이 들어오면서 합쳐지도록 하는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사실이 들어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술을 잘하면 수학도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것은 결국은 황금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색에 대한 아까 그 색을 다른 얘기를 하면요 파장이거든요. 우리 가시광선대역에서 장파장으로 가느냐 단파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색 온도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물리나 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명화를 많이 보면 뇌가 많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특정한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뇌과학과 연관이 있나요? 이거는 뭐 개인의 그 호불호이긴 한데 아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걸 본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조를 아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좋아 할 때는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하죠. 근데 점점 이게 늘어나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을 많이 감상하면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미술 심리 치료처럼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고 완화되거나 혹은 더 악화될 수도 있나요? 신기하게도 책에 써놨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우울한 그림을 보면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울한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가 돼서 마음이 더 평안해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굉장히 괴로울 때, 바하의 무반주 첼로를 딱 들었다. 그럼 더 힘들어지냐?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잡잡했던 것들이 그냥 쭉 늘어지면서 더 잊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학과 미술과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가 아까 잭슨 폴록 얘기 선에서 나가긴 했지만 잭슨 폴록이 있을 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고민은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모든 화가들은 괴로워하면서 처절하게 분석을 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택이 돼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불어서 그냥 덤으로 된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작품도 이게 그 호불호가 갈리고 단순한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뇌과학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가?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혹은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지 또 이렇게 스스로가 그 심리 분석을 해보면 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시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이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과의 공통의 경험은 처음에 저도 그림을 보는데 미술 사조와 하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껴지는 대로 그림을 즐기세요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조금만 더 공부를 시작을 하면 더 깊은 세계에서 더 맛있는 맛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저는 공부를 좀 하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네. 잠깐 이제 플로어에서 원래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클라젠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하셔갖고 네. 잘 모르겠어요. 뭘 한다는 거죠? 사람 얼굴입니다. 이게 사람 얼굴로 딱 보여줍니다. 사람 학생들한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혹은 감정이 뭘까요?라고 선생님은 물어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슬퍼요, 기뻐요, 왜 슬플까요?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하고서 표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장 재미난 것으로 그 쥐 실험한 거에서 신희섭 교수님이 쥐 실험하신 게 있는데 쥐가 옆방에 있고 한쪽 방에 이제 벽이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고 한쪽 면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그럼 쥐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이 쥐가 그 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걔가 괴로워하는 것을 얘가 느낍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나중에 꺼냈다가 다시 그 방에 가기만 해도 쥐가 공포에 떠는 것,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포에 대한 기억.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표정, 어떤 것을 공감하는 것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배려하고 또 복잡해진 얘기긴 합니다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쉬는 시간에 바다 옷색 입은 부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저 옷의 재질은 비단인가, 그 옷 패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양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식인데요. 이런 감상 방법도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좋습니다. 사실은 뭐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선을 보고 어떤 때는 면을 보고 어떤 때는 형을 보고 태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자기 감성을 좀 정리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손으로 한번 써보고 아니면 따라서 그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손으로 보는 맛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엉성하지만 제가
그렸던 스마트폰으로 그렸던 그림들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따라 그려보시면요, 정말 새로운 세계를 틀림없이 경험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 채워주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에 또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